예, 그러면은 사자 명예훼손죄부터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08조 사자 명예훼손죄는 원래 사자의 명예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보호법으로서 사자의 명예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논란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입법적으로 해결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자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판결에 보면 판결 요지에서 맨 마지막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결 요지에 밑줄은 안 쳐놨는데 맨 마지막 정도 보시면은 끝에서 세 번째 줄 위에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308조의 사자 명예훼손죄에 관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냐 훼손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지라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본 판결입니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던 사안입니다. 그 정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이제 이거는 친고죄다. 우리가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에 관한 죄에서 이 사자 명예훼손죄하고 그 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만 친고죄다. 나머지 범죄들은 반해사 불벌죄다.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관련돼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형법적 쟁점은 아닙니다. 형법적 쟁점은 아닌데, 친고죄의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반해사 불벌죄도 적용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94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돼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죄에서 나왔었는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 판결 요지 보는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에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의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입법의 불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법조문 써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중요한 게 이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판 309조 이게 시간이 뭡니까? 글씨도 잘 이상하게 써지는데, 자, 309조 1항 2항이 있는데 여기는 뭐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공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평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외적 명예를 보호하기 때문인데, 이 출판물 등은 뭐예요? 이미 출판물 등이라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것이 공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매체를 출판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근데 여기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대신 비방의 목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더 추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그럼 2항의 방법으로 여기 관련돼가지고 이 1항은 사실적시, 여기 2항은 허위사실 적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관련돼서 중요한 건 비방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출판물 등이 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방의 목적과 관련된 것은 231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대법원 2000년 2월 11일 날 선고된 9구도 3048 판결, 이것이 이제 헌법 표준 판례로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비방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거기 판결 요지에 보면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 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의 침해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 출판물 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인쇄소에서 출판사에서 나온 건 아니라도 그런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다. 인쇄물 정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관련돼가지고 이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 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이 형법 309조 1항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 비방의 목적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말한 것처럼 그 진실한 사실에 관련된 거 나오고 공익에 관련된 거 나옵니다, 밑에. 그다음에 이제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어떻게 해요? 공익성이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나중에 보면은 이 비방의 목적과 공익성은 뭐다? 공익성은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즉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309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출판물인 것 같지만 출판물이 아니라 가지고 307조로 갈 수도 있고, 비방의 목적이 없어가지고 출판물 등에 했지만은 실제로 비방의 목적이 없어가지고 307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결국 310조에서 말하는 공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비방의 목적과 공익성의 차이를 보시면은, 밑에 판결을 보시면은 그 밑주신 부분에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밑에 나온 것처럼 국립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이 지역 그 여성단체는 뭐다?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 233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그리고 학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보충 판례로 나와 있는 것도 2010도 10864 판결 있죠. 이것도 이제 보충 판례 중에 넣는 거는 형법 표준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판시사항 보시면은 판시사항 네 번째, 세무 공무원인 피고인이 국세청 지식관리 시스템 특정 코너에 전 국세청장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즉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있다는 정도, 232페이지에 보충하라고 했는데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추천 부분은 이미 앞부분에 봤던 판례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 교과서에는 제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교재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아까 출판물 등을 할 때 신문, 라디오, 잡지, 기타 출판물 등일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문이 뭐고 잡지가 뭐고 라디오가 뭔지는 알아요. 근데 출판물 등이라 할 때 출판물 등은 최소한 뭐다? 최소한 어떤 인쇄물로서의 어떤 외관 정도는 갖춰야 된다. 직접 출판사가 발행한 건 아니라도 그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TV는 어떡합니까? TV에 의해서, 텔레비전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그러면 309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출판물 등은 신문, 잡지, 라디오,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출판물 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TV는 포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09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렇다고 처벌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307조에 의해서 처벌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뭐 다수약설 입장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낸다 가지고 신문 기자를 이용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와 관련돼 가지고 간접정보 제3자 간접정보에 의한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제가 이제 그 233페이지에 보충해 놓은 판례가 2009도 8948 판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또 형법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이미 이것도 보시면은 이미 앞에 나왔던 사실과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시상과 관련돼 가지고 세 번째 보면 판시상 세 번째 갑이 신문사 기자인 을에게 연예인 A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자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을이 기사를 작성하여 공표한 사안에서 갑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 여부는 오로지 당의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그 기사를 신문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그 기사의 게재는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309조 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표준 판례로 선정한 판례인데 표준 판례 선정한 이유가 그예요. 309조가 간접 정범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간접 정범에 의한다는 건 그 간접 정범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방조, 즉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34조 1항에서 간접 정범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기사의 재료를 준 갑이 만약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간접 정범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간접 정범이 된다면? 그러면 신문 기자는 뭐요?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건데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판례 입장이니까 그냥 309조 2항의 간접 정범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비판을 할 수 있으려면은 간접 정범에는 기본적으로 의사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사 지배와 관련돼 가지고 일개 일반인이 신문사의 데스크 편집장이라고 하는 데스크를 의사 지배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견해도 있다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명예훼손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욕죄에 관련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욕죄를 보시면 법조문 311조에 공연히 역시 공연성을 용어하죠. 사람을 모욕한다. 이때 모욕한다는 건 뭐예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외적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모욕죄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법도 역시 외적 명예를 본다. 그 다음에 보호의 정도는 역시 추상적 위헌범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나오는 2017년도 판례를 보시면은 뭐 모욕죄의 보호법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위험이 있어야 되는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 위헌범이 추상적 위헌범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234페이지 보시면은 뭐 관련돼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모욕죄 관련된 일반적인 구체적 사례를 보면은 뭐 택시 기사가 택시 요금을 주고 내지 않은 손님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죠. 출동해 가지고 택시비 안 냈으니까 택시비 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이 야 뭐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택시에게 피고인이 야 뭐야라고 소리쳐서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손님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해서 말하자 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뭐야 뭐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12에 신고란 게 아니라 신고하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권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기 위하여 법 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건데 요지 2017년도 판례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경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욕을 하면은 경찰이 그 일반 시민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이 현행범 체포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경찰관 개인에 대한 욕인지 경찰 전체에 대한 욕인지에 따라서 구별할 수밖에 없다. 구별할 수 있다. 즉 경찰 전체에 대한 욕일 때 경찰 자체는 뭐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관 개인일 땐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옛날에는 경찰관이
어떤 시민이 경찰한테 욕을 하면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직접 자기가 체포를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피해자가 직접 자력 구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는 대법원 판례도 그러니까 나눠라. 경찰관 개인에 대한 욕인 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 근데 경찰 전체에 대한 욕인 것은 우리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다음에 경찰 개인에 대한 욕이라 할지라도 그 피해자인 경찰이 직접 체포하지 마라. 다른 사람, 2인이 출동하니까 경찰은 다른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하고 조사도 이 사람이 해라. 피해자가 직접 자력 구제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아라고 했던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법원의 판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가지고 나온 그 권고사항이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욕죄에 관련돼 가지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235페이지에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욕을 하면은 모욕이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법원 판례 90년도 판례도 보면은 뭐 첫 번째 판례 보면 뭐 적이 망하려는 오네라고 하는 것도 모욕으로 인정된다라고 본 거고, 근데 2007년도 판례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다소 기분이 상할 수 있는데 어떤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모욕이 아니다 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판례로서 2011도 그 15631 판결은 좀 이게 보충 판례로 넣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 표준 판례로 있는데 이거 강용석 의원 사건이죠. 뭐 강용석 의원이 뭐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뭐 어떤 모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뭐냐,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느냐 관련돼 원칙으로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에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면 원칙이다. 자,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 역시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외적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의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강용석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들을 그 모욕한 거 관련돼 가지고 그 원심 판결은 이제 모욕죄 성립한다고 하는데 대법원은 뭐라느냐, 강용석 의원이 그렇게 말한 자체가, 의원도 아니죠. 강용석 씨가 이제 전 국회의원이니까 뭐 충분한 그 강용석 씨가 그렇게 얘기한 여자 아나운서들한테 한 얘기가 충분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아나운서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라 집단 명칭에 의해서 경멸적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럼 그 집단 명칭에 의한 경멸적 의사 표시가 개개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냐고 하는데 대법원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즉, 그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집단 명칭에 의한,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 관련된 판례로서 형법 표준 판례로 선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나온 경우로 그 관련돼가지고 야 이따위로 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했다는 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판례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310조가 적용되는 거, 명예훼손죄에서 유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307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310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욕죄에 대해서는 그 명예훼손죄에 관련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욕죄도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일반적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판례 2003년도 판례가 그건데, 두 번째 판결문지 두 번째 보시면
피고인이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그 작성 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출연자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밑에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게시한 것 중 일부의 표현은 이미 방송 프로그램에 나간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에 쭉 한 거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관련돼 가지고 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가 있는데 그 후보자 비방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삭제가 아니라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310조는 진실성과 공익성일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할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된다고 봤잖아요. 똑같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도 옛날에는 오로지라 그랬는데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는 그냥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개정됐다는 것만 이해해 두시면 되고,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시험 문제를 내거나 사령 문제를 내다 보면은 선거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뭐 비방한 거와 관련돼 가지고 쭉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죄는 뭐예요? 공직선거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마을 선거, 이장 선거, 동네 선거, 주민 선거 이건 뭐예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가 아니죠. 그럴 때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명예훼손죄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보통신망법상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근데 모욕죄는 있다 없다? 모욕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없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모욕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친고죄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전 대통령이셨던 뭐 이모 대통령께서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한동안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교수들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 때 현재 모욕죄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왜 사이버 모욕죄를 만드냐는 겁니다. 근데 개정안에 보면 사이버 모욕죄를 친고죄로 바꿔놨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친고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뭐 2바이트다, 대통령의 머리가 2바이트밖에 안 된다고 욕하는 많은 사이버상의 글들을 사이버 모욕죄로 수사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나는 국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친고죄인데 반의사 불벌죄로 바꾼다는 거였는데, 반의사 불벌죄로서 처벌의 불원을 표시하면은 처벌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대통령의 뭐 인기를 올리려고 그랬는지 그런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형법 교수들은 그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개정을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 입법이 추진되다가 그 위에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아가지고 지금에 있어서는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만 있고 사이버 모욕죄는 없다 하는 그 정도의 관련된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만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판례들을 많이 봤는데, 특히나 표준 판례로 선정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봐두시고, 특히 310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총칙상에서 배웠던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유전착 문제와 310조의 유전착 문제는 조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총칙상에서 유전착하고 310조에서 유전착은 달라지는데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유전착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판례나 의무합치적 심사이론처럼 그냥 위법성 조각 사유의 어떤 일반 이론을 보는 견해도 있고, 아예 유전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07조 1항 2항의 문제로서 그냥 위법성의 착오를 직접 적용하는 견해도 있다.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보시고, 혹시라도 이 동영상 강의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대답은 못 해드려도 일주일 안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인격적 법익에 관련된 마지막 부분으로 신용과 업무,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